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전략폭격기 B-52H가 9일 만에 한반도에 다시 전개돼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조성된 돈 봉투를 90개로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직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사비로 도시락을 싸도록 압박하는 등 지속적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청도 감찰 결과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낮 음주운전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실시한 단속에서는 2시간 만에 무려 55명이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북한이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하며 한미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며 기존 액체 연료 기반 중장거리 미사일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발사관체로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실려 산과 저수지로 둘러싸인 발사장으로 들어선 미사일. 수직으로 세워진 이후 일정 높이 이상 솟아오르더니 재차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이 공개한 고체 연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입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보다 군사적 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 공격 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을 처음 공개한 건 한미 감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추가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적으로 엔진 시험에 있어가지고 단분리 시험 또 그리고 시간 조정 시험까지 한 측면, 더 나아가서 대기권 재진입과 한 800m 상공에서의 폭발력 이런 것을 모두 완비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더 큰 우려는 기존 무기 체계를 고체 연료 기반으로 대대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ICBM 공개와 함께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존 액체 연료 기반 화성 12형과 화성 15형, 17형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 핵무기급 라인업에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기존 ICBM 개발 국가의 경험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단거리,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SLBM과 같이 이미 고체형화되어 있는 것 이외에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고체형으로 전격적으로 다 교체하는 일련의 과정에 진입했다.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중간 단계 시험 발사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 이번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이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처음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은 러시아의 토폴-M이 원형입니다. 중국의 둥펑 41과도 판박인데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과시에 나선 배경도 닮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사일이 원통형 발사관에서 튀어오른 뒤에 불을 뿜습니다. 토폴-M을 개량한 러시아의 고체 연료 ICBM인데 북한의 화성 18 콜드론치 장면과 똑같습니다.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러시아가 2007년부터 개발한 무기입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의 특성상 기습 발사를 할 수 있고 핵탄두도 10기나 탑재해 요격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전하는 러시아가 고비 때마다 꺼내든 핵 협박 카드 중 하나기도 합니다. В ходе командно-штабного учен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андующего ракетными войскам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приступил к выводу 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Ярс».
중국엔 둥펑 41이라고 이름 붙인 판박이 ICBM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11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실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역시 한반도 사드 배치 등 미국에 포위당하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내놓은 군사적 대답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쌍둥이 ICBM을 쏘아 올린 북한을 두둔하는 배경입니다. 美方日前在半岛周边大搞军演，出动战略武器带来的消极影响有目共睹。 앞서 중국과 러시아의 고체연료 ICBM 개발 사례에 비춰볼 때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북한. 그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교류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것도 특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해 현 정부의 통일과 대북 정책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증진, 통일 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백서는 1장에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 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통일백서에는 없던 도발이란 용어를 사용한 건데 한반도 긴장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하게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핵이 문제이고 우선순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반영한 통일정책 기조와 방향 그런 것들이 반영된 통일백서다. 또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지난해엔 인도적 협력 분야 가장 뒤쪽에 있었던 북한 인권 문제가 올해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분야에서 일절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백서는 또 북미나 북미 관계 대신 미북 관계란 용어를 사용했고 탈북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과 통일교육, 통일준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현재 시각 14일 부임했습니다. 조 신임 대사는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별도의 언론 접촉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 대사는 특파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13년 초에 공사로 부임한 지 10년 만에 다시 대사로 오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승희 의전비서관 직무대리를 의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한 지 36일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의전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빈 방미 행사를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신임 비서관은 한일 정상회담도 무난하게 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조성된 돈 봉투의 개수를 90개로 특정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봉투가 전달되는 과정엔 송 전 대표 보좌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송영길 캠프의 돈 봉투 살포 시기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재작년 3월과 4월입니다.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과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 상황실장 등 3갈래로 교부 대상을 나눴고 6차례에 걸쳐 10개에서 20개씩 돈 봉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렇게 조성된 봉투 90개가
2개를 빼고 모두 교부됐다고 적시됐지만 받은 사람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중복해서 여러 차례 받은 사람도 있다고 보고 40여 명에서 최대 80명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에선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현역 의원들의 이름도 들리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맥락의 얘기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특정할 수 있겠느냐며 일단 지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전달자들의 역할 분담과 범행 경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300만 원씩 담았다는 현역 의원목 봉투는 윤관석 의원이 지시해 마련됐다고 적시됐습니다. 당대표 경선 투표가 임박하자 송 전 대표 지지세를 유지하려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강 회장이 6천만 원을 마련해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봉투에 나눠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를 윤 의원이 받아 직접 의원들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강 회장은 캠프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들에게 50만 원짜리 봉투 68개를 나눠주는 것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과거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모 씨와 공모해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릴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달 교부 과정엔 역시 이 전 부총장과 송 전 대표 보좌관 등이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송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좌관 박 씨의 관여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기도 했던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 대표 측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백현동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사업 시행사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까지도 뒷돈이 전달됐는데 검찰은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진상 씨랑 친분 아직 부인하세요? 2시간 넘게 진행된 피의자 신문 등 장시간 영장 심사를 벌인 법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영입된 뒤 백현동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 알선과 로비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씨가 사업 시행자인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개발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나 상향 변경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김 씨 구속으로 이제 검찰 수사는 정 전 실장을 거쳐 이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당시 김 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300차례 가까이 통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씨의 로비로 백현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한층 수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애초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줄거나 기부 체납 조건이 성남시에 불리하게 바뀐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외압이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사건 역시 민관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인 만큼 이번 역시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각종 설화 속에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돌출 발언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개편 이후 내부 갈등이 잠시 수그러들며 한숨 돌리고 있던 이재명 대표는 서둘러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임기가 끝난 뒤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윤석열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돈 오면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막말도 이재명 대표를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설화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 교육연수위원장을 맡은 정봉주 전 의원은 총선 압승을 전망했습니다. 현재 169대 115석이거든요. 예. 169석은 넘어갑니다. 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겠다 그러잖아요. 180석 대 103석 예. 이렇게 갈 개연성도 무척 높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80석을 자신했지만 결과는 총선 참패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본받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지난 총선에서도 180석 전망 발언이 나왔다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늘 심판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에 자신의 운명이 달렸다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는 서둘러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169석 플러스 알파 발언을 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정 전 의원에게도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감옥 발언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정치가 해야 될 본연의 일들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당 내홍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전한 사법 리스크에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여 당 관계자들이 불쑥 내뱉은 가벼운 발언이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까 함구령 등 내부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은 가운데 집권 여당 안팎에서는 검사 공천에 대한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에 리더십까지 흔들릴까 고심하는 김기현 대표가 총선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주진우 이원모 비서관, 이들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마설은 잊을만 하면 여의도에 돕니다. 많게는 수십 명까지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현역 물갈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매번 총선 때마다 아마 절반 이상 교체가 됐을 겁니다. 누구로 교체하느냐 하는 건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친윤 검사 출신이 한 50명 되잖아요. 현역 의원들 불안감이 커지며 수도권이 아닌 대구 출신 윤재욱 원내대표 당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느 누구든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의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친윤 참모들의 대거 출마설을 부인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도 당내에선 자칫 공천 홍역을 치르느라 승기를 놓친 지난 두 차례 총선 같은 악몽을 다시 겪지 않을까 경고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대, 21대 우리 선거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우리들의 자본 때문에 선거를 훨씬 더 진 케이스라고 봅니다. 때 아닌 공천 논란으로 당내 혼란이 커지는 기류에 김기현 대표도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검사 공천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의원들 마음을 다독이는 동시에 당내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군기반장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당 바깥의 다른 국민들에게나 외부 인사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하는 초강수를 뒀고
전 목사를 추켜 세웠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향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기반을 다지는 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눈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칼날을 뽑아든 김 대표의 행보가 당 장악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간담회에 기업 사장의 아들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중앙회의 협조를 받아서 참석자를 섭외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 대변인은 가짜 청년 노동자를 앞세워 정부의 69시간 노동자에 대한 청년 노동자들의 생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한 대가 비틀대듯 빠르게 질주하더니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합니다. 초등학생 4명이 피할 틈도 없이 차에 치여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6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낸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몰던 차량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10살 이모군을 덮쳤습니다. 학교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이모군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대낮 음주운전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상당히 불안감에 어머니들은 조그만 가까운 거리도 가끔 어머니들이 나와서 등교를 시켜주거나 하교를 시키고 어떻게 혼자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실제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는 올해 들어 1,35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다음 달 말까지 7주 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잘하지 않던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단속 중입니다. 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학교와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산이나 관광지 주변으로도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엔 학교 주변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같은 주요 사고 유발 행위를 함께 점검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만큼이나 시민들 스스로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걸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YTN 윤성훈입니다. 경찰이 특별단속 2시간 만에 음주운전 55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낮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431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운전자 36명과 면허 취소 수준인 13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6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단속해야 할 경찰, 그중에서도 간부인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이 서장에게 경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서장이 직원에게 사비로 도시락을 싸도록 했고 예산 꼼수로 서장실에 수백만 원짜리 고급 침대와 운동기구를 들여놨다는 증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비총경이 신임 서장으로 온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 격리계장 A씨에게는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습니다. 규정이 없거나 규정을 어겨야 따를 수 있는 지시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서장은 현장 출동을 나가면 배가 고프다며 간식을 요구했고 비용 처리 규정이 따로 없어서 A씨는 사비로 과일을 사서 손수 도시락을 쌌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알아서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과일 도시락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주말에 나서 과일 깎아서 해서 갖다 주고
사비로 과일이나 간식을 준비한 거는 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서장 지인의 경조사비를 대신 내기도 했습니다. 예산 처리가 불가능하단 말을 수차례 전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비 서장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YTN이 확보한 비용 처리 관련 문서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체력 단련실에 놓기 위해 120만 원짜리 운동기구를 샀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설치된 곳은 서장실이었습니다. 서장실에는 최근 최고급 침대도 새로 들여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장 그 내실에 보면은요, 그 퀸 사이즈의 스몰스 침대가 새로 들어온 거를 봤고, TV 앞에 사이클 이제 본인 개인 운동 한다고 사이클 이제 새로 들어온 거를 제가 봤거든요. 200만 원이 넘는 침대값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들은 다른 가구의 구매가를 부풀렸다고 증언합니다. 엄연한 꼼수이자 예산 착복입니다. 그 금액을 녹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분산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격리 책임자로서 비 서장의 요구에 거듭 반발하던 A씨에게 돌아온 건 지난해 하반기 근무평가 최하위 평점. 또 직원이 6명밖에 없는 격리계가 둘로 나뉘더니 한쪽에만 업무가 배정되면서 A씨는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달 초 경찰청 내부 비리 신고센터에 비서장을 신고했지만 감찰 결과는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징계가 아닌 구두로 하는 주의 수준입니다. 도시락 준비는 A씨의 자발적 행동으로 결론 났고 대납한 경조사비 일부를 감찰 직전 비서장이 돌려준 게 영향을 줬습니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냈는데 일터로 돌아가면 다시 비서장 아래에서 일해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돈 돌려주면 범죄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단속한 기관에서 이 정도 경고로 끝낸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경고 처분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의혹을 묻자 전부 부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전후로 테라폼랩스 자금 수백만 달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 명의 외환 계좌로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달러화가 송금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폭락 전부터 스위스은행 계좌를 통해 김앤장 측에 수차례 돈을 보냈는데 일찌감치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 마약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전 씨 모발을 채취해 의뢰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최근 통보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던 간이 검사와는 달리 이번 정밀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달 17일 마약류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했고 귀국 뒤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DMT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범죄, 이른바 퐁당 마약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퐁당 마약은 이번 마약 음료 사건처럼 협박이나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를 처벌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하수구 주변을 기웃거리는 남성. 쪼그려 앉더니 하수구 안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남성이 버린 건 식당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건넸다 돌려받은 알약 반쪽. 여성은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하수구에서 찾아낸 알약에선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여성으로선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삼킬 뻔한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범죄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주로 술 같은 음료에 마약을 넣는다고 해서 퐁당 마약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서울 강남학원가에서 불특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탄 음료를 나눠주는 일까지 발생하며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엔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행위를 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마약음료 시음 행사에서는 강요나 협박이 벌어지지 않았고 마신 뒤 몸에 이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없어서 상해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음료 배포책이 마약인 걸 모르고 줬다고 진술하는 만큼 마약 소지와 유통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책임을 묻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퐁당 마약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입법조사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자기 의사에 반해 어느 정도의 양인지도 모른 채 투약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단순 마약 사범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약을 먹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폭행이나 금전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퐁당 마약 가중처벌을 주장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노동부가 내놨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 예고 시한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설문조사도 아직 시작하지 못해서 개편 일정은 하반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백지화까지 염두에 뒀다며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특히 젊은 노동자들의 공감 확대와 근로시간 상한 캡, 취약 노동자 협상력 강화란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 그간 10번 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MG노조와 청년 근로자들, 중소협력업체 노사와 IT, 연구기관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방문했고 곧 6천여 명 규모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착수합니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공짜 야근 확대로 이어질 거란 우려에 포괄임금제 감독과 오남용 대책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만은 공식 대화에서 쏙 빠졌는데 양대노총 역시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에 더해서 현행 주 40시간을 더 줄여서 주 4일 또는 4.5일만 근무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주 69시간, 휴일 근로를 포함할 경우는 주 80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이 법안을 입장차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시한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원칙 하에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였던 노동개혁은 하반기 이후로 뚜렷한 기약도 없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될 때까지 셔틀버스를 무제한 투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병수 김포시장, 정선인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 대표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특별 지시를 내렸다면서 당장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셔틀버스를 현재 골드라인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쾌적하고 빠르게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5호선 연장될 때까지 무제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를 향해 버스 전용 차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철 탔을 때와 다름없이 도착할 수 있는 이 정시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승객들의 수의 약 한 30% 정도 이 혼잡률을 완화시킬 수 있겠다.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는 내년 6월부터 열차 6대를 추가 투입하면 현재 3분대인 배차 간격이 2분대로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객이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지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역사의 그 승강장의 혼잡 상황을 미리 좀 보여주면 게이트를 찍기 전에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찾든지. 앞뒤로 열차를 한 칸씩 붙여서 혼잡도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장 끝쪽에 구석으로 앞뒤로 한 대씩 붙이고 승강지 2대, 플랫폼 2대가 있으면 앞뒤로 하나 붙여가지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리실 분들은 가장 안쪽으로 가면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 측은 설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강장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서
증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산불 발생은 평년의 1.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라지만 진화에 걸린 시간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119 산불 특수대응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짝 메마른 산 중턱. 줄지어선 소방대원이 땅속 흙이 드러나도록 낙엽을 긁어냅니다. 따라서 내려오는 돌이나 나뭇가지가 확실히 방아선에 걸릴 수 있도록 깊게 도랑을 파듯이 그렇게. 다른 대원들은 긴 호스를 끌어다가 펼치고 낙엽과 나무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산불 상황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출동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산에서 실제와 같은 훈련을 매일 하면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진, 영덕 등 대형 산불을 겪은 뒤 경상북도에 전국 최초로 119 산불 특수대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경북 소방의 산불 체계는 작년 울진 산불 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방에서 산불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경북 소방본부는 60명 가까운 산불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산불 진화에 특화된 장비도 갖췄습니다. 험로 돌파에 특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00리터의 물을 싣고 소방 펌프와 고압 펌프를 이용하여 산불 진화 및 민가 방어 등 다목적으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효과는 뚜렷합니다. 산불 대응단이 활동한 이후 경북 지역 산불 진화 시간은 평균 4시간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는데 9시간이 넘게 걸렸고 올해도 7시간 정도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반 정도로 짧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훈련과 최신 장비, 야간 진화 작업 등이 효과를 본 겁니다. 금년에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특수대응단들이 밤에 산불을 진화를 한 9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헬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 발 더 나가 한 번에 10,000리터까지 물을 담을 수 있는 초대형 소방 헬기도 2026년까지 도입해 산불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요즘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밥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이를 겨냥해 최근 편의점에선 불황에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한 초저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편의점이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요즘은 기본 최소도 10,000원은 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오면은 여러 반찬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고 밥도 괜찮고 그리고 저렴하고 가격도 낮아서. 가장 인기가 있는 건 가성비 좋은 도시락. 이곳에서는 4,500원짜리 도시락에 통신사 할인과 자체 할인 쿠폰, 구매 금액을 일정 부분 돌려받는 혜택까지 적용받으면 단돈 35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편의점에서는 4,500원짜리 도시락을 반값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락보다 중량을 10% 더 늘리고 12가지 반찬까지 더하니 집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밖에 나가면 10,000원은 기본적으로 넘으니까 2,000원으로 할인 받는다면 밖에 나가서 먹을 거 한 끼로 일주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돈도 아끼고. 구내 식당보다도 가격이 저렴해 상품을 들여다 놓는 족족 동납니다. 요즘에 편의점 음식이 너무 잘 나오고 알차고 구성도 좋다 보니 직장 외식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부담되는 게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즉석밥과 볶음김치를 합친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반 상품보다 양을 각각 10%와 40% 줄인 대신 가격은 1,500원입니다. 자체 상품인 800원짜리 컵라면까지 더하면 단돈 2,300원에 든든한 한 끼를 채울 수 있습니다. 상품을 하나씩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60%나 더 저렴합니다. 각각 하나하나씩 사면은 조금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저렴한 가격, 저렴한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 제품이랑 같이 구매를 하면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업계는 물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가격을 낮춘 초저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경기 불황기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불황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고객들이 초저가의 제품에 이제 유인이 돼가지고 매장에 일단 들어오면 크로스셀링이라고 해서 관련 상품을 또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고물가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한 편의점 업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130조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위기설에 이어 뱅크런을 유도하는 악성 루머까지 퍼지면서 시장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걱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방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 2월 말 기준 8,554채로 전달보다 13.4%나 증가했습니다. 대구에서 700채가량의 미분양이 발생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9조 9천억 원, 미분양 증가 등 여파에 연체율은 1.19%로 0.8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제 129조 9천억 원, 1년 전에 비해서 17조 3천억 원이나 늘었는데 제2금융권이 문제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증권사가 유독 연체율이 높다는 겁니다. 우려는 엉뚱한 악성 루머로 재생산됐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1조 원대 부동산 PF 대출 결손이 발생했다며 예금 전액을 모두 인출하라는 문자가 빠른 속도로 유포된 겁니다. 은행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해당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비율은 각각 250.54%와 159.68%로 규제 비율인 100%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작년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2.05%로 전체 대출 연체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타 금융업권에 비해 높은 충당금 적립 기준 적용 등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PF를 둘러싼 유동성 위기설에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지금 행안부 등을 포함 부처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금융당국에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못지않는 수준으로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긴 하지만 과도한 불안이나 가짜뉴스는 대규모 인출 사태, 뱅크런 등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가 금융시장 불안 등 국민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해에는 차갑게 식었던 서울의 분양 열기가 청약 규제 완화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대부분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 청약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희경동의 1,800여 가구 규모로 들어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700여 가구 일반 분양에 57.1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의 당첨 최고 가점은 77점으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회기역과 외대암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W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랜드 대단지이면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54.6대 1로 지난해에 비해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는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전매 제한 같은 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분양시장의 실수요뿐만 아니라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까지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서울 외 청약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 청약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7.5대 1에서 올해 6.1대 1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특히 충남, 대구, 전남, 제주 등 지역은 흥행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울산과 충남 천안 아파트 역시 0.03대 1, 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지방은 공급 과잉과 구매력 부족으로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분양가가 저렴한 곳이 아닌 이상 미분양이 늘어나는 반면에 서울 지역은 입지 경쟁력에 따라 청약 수요가 몰리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이라도 40% 가까이 할인 분양한 강북구 수유동 아파트는 9차 무순위 청약에서도 일부 평형의 경우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할인 분양에도 불구하고 가격 이점이 별로 없다는 청약자들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에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흔들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최근 독일과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까지 광폭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시 주석. 룰라 대통령을 옛 친구로 칭하며 친근감을 표했고 룰라도 화답했습니다. 我热烈地欢迎卢拉总统先生访华，在北京春暖花开的时节再次见到老朋友，我感到十分亲切。 Gostaria de lhe dizer que é com muito orgulho que visito a China pela quarta vez. Temos com a China extraordinário relacionamento. 두 정상은 협력 분야를 디지털 경제와 과학 분야로 넓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14년 연속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앞으로 미국에 맞서 다자주의를 강화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기업인 240명을 데려온 룰라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브라질과 중국 사이 첫 위안화 결제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 화웨이의 연구센터도 방문하는 등 중국의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거대 시장인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브라질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E garantir aos nossos povos dignidade, cidadania e qualidade de vida. O grande banco do sul global. Amigas e amigos.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의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로 인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 감소했다고 발표해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0.4% 감소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는 지난 5개월간 4차례 전달보다 줄어들어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물가가 급등한 데다 이를 잡기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탓에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추가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윌러 이사는
윌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난달 은행 위기가 실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들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 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지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조항 등 6개 항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고 삭제됐습니다. 네, 코미디와 액션, 공포를 넘나들며 장르를 규정하기 힘든 독특한 영화 2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한희, 이선균 배우가 드라마 파스타에 이어 13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췄고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가 꼰대 드라큘라 상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땅도 돈도 많아서 이름 존나 닿나? 연기력 논란으로 추락한 톱스타 열애는 섬나라에서 만난 재벌 조나단과 도피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트로피 아내를 원하는 조나단의 집착과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열애는 오랜 팬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계획합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디즈니 공주 이야기와 닮은 전개 속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숨겨진 웃음 코드가 폭소를 유발합니다. 남자 사용 설명서를 연출한 이원석 감독은 기발한 B급 유머와 코미디와 뮤지컬, 서스펜스를 넘나드는 상상력으로 어른들을 위한 독특한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민트 초코 같은 세상에 없던 맛. 처음에는 막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데 민초파라고 이제는 부르는 그 네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드라마 파스타 이후 13년 만에 이한희 배우와 호흡을 맞춘 이선균 배우는 영화 기생충 차기작으로 B급 코미디 장르를 선택해 파격적인 변신에 나섰습니다. 한희 씨가 선택을 해서 저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걸 차지했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캐릭터를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좀 행복하고 많이 웃으면서 찍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불멸의 삶과 초인적인 힘을 얻는 대신 종신계약으로 드라큘라의 비서가 된 램필드. 24시간 꼰대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워라벨은 무너져가고 친구가 된 경찰관 레베카의 도움으로 드라큘라에 맞서 퇴사를 요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드라큘라로 변신한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는 직원을 괴롭히는 악덕 상사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했고 I play Gondai boss Dracula in our upcoming film. 드라큘라와 비서의 관계라는 소재에 공포와 유머, 액션이 공존하는 독특한 코미디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I enjoy the realm of horror and I like anything that stimulates my imagination. The Dracula movies, the vampire movies are wonderful to stimulate my imagination, and so I always have been a fan. 니콜라스 케이지와 18년 만에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된 니콜라스 홀트는 현실적인 직장인의 고뇌는 물론 기상천외한 액션으로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점차 서쪽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내리는 시간은 짧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대부분 지방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영동 지방은 건조경보가,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도 유입됩니다. 중부지방은 밤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